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저녁 6시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후에는 경찰이 어떤 추가 대응을 내놓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에 대한 해킹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스24 측은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면서도 피해 발생 시 개별 연락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결국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오늘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는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정한 이 시점까지는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 겁니까?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요. 출석을 요구할 때 그 요구서에는 날짜와 함께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수사기관은 한 사건만 계속해서 하루 종일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여러 사건을 수사하게 되고 그 당일에도 여러 건의 대면 조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수사기관과 협의가 된 출석 요구를 받은 그 시간에 출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 그리고 이미 출석에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발송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적어도 수사기관 측에서는 일과 시간이 마무리가 되는 오후 6시까지는 출석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기다려보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아마도 3차 출석 소환 통보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3차 출석을 요구할지 여부는 어떤 걸 기준으로 좀 정하는 거예요? 일단 2차 출석에 불응을 했고 1차, 2차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범죄 혐의점이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어떤 기소를 위한 마지막 단추를 채우겠다. 이런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2차 요구에도 불응을 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전히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소명을 해서 다시 한번 3차까지는 소환을 요구할, 출석을 요구할 그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3차 출석이라는 것이 사실상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3차례 정도는 출석을 요구했다가 3차례 모두 불응을 하게 되면은 지금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지 못하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강제적인 조치, 체포영장 청구 등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예. 다만 언제 출석할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좀 그 일정을 조율해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보면 내용을 좀 보면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경찰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 어떤 입장을 좀 보일 거라고 예상되세요? 일단 이 불출석을 하겠다라는 그 의견서, 내가 왜 불출석을 하는지를 설명한 문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주된 내용을 보자면 먼저 일단 아직 대면 조사를 할 정도로 범죄 혐의점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축이 한 가지로 보여지고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쟁점들이 공수처에서 이 발부했던 그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에서 막는 과정에서 이것이 불법적인 부분,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사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가 있고요. 덧붙여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부분, 이 역시도 직무상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직권남용에 관련된 부분을 교사했다. 직권남용 교사 같은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그 해당 의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보자면 애초에 공수처는 수사권, 그러니까 내란죄의 수사권이라든가 그 외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수사에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걸 저지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또 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충분히 상당 부분 범죄 혐의
함의점이 소명되었다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사 내용과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종합해서 어떤 내용을 정리한 후에는 3차 출석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요구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절차들 또 불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에는 경찰의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특검 출범이 가시화한 상황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경찰의 추가 대응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충분히 좀 하나의 변수가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게 지금 특검 출범이 말 그대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이 통과가 되었고요. 지금 특별검사를 이제 추천하고 임명하는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특검은 출범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이제 특검법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수사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특검으로 자료와 어떤 수사에 대한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대면 조사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특검에게 공을 넘길 것이다 이런 예측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면 조사라는 것이 어찌 보자면 수사에 있어서 최종 종착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거장이 됨은 분명하거든요. 어떤 정도의 수사에 대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대면 조사는 필요해 보이고 특검에 넘어가기 전에 대면 조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는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의 절차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상황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최근 이용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예스24 해킹 사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스24 해킹 사태가 나흘째 좀 이어지면서 이용자들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직한 그 해킹 공격이에요. 랜섬웨어 해킹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해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랜섬웨어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랜섬이 이제 영어로 몸값입니다. 네네. 그리고 웨어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그 뒷글자만을 예. 따온 건데요. 그러니까 랜섬웨어 해킹이라고 하면은 결국 어떤 시스템 같은 부분들의 해커들이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마비시킨다거나 풀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를 시킨 후 이것을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 몸값, 그러니까 해제를 받으려면 돈을 내라 이렇게 협박하는 방식을 우리가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 예스24는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 당연히 들어봤을 사이트입니다. 이 예스24를 통해서 도서도 구매하게 되고 각종 공연 티켓 같은 부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많은 회원을 또 갖고 있는 사이트도 한데 이 해커가 지금 이 예스24를 공격을 해서 지금 완전히 예스24의 홈페이지 자체, 이 전체적인 서버 자체가 먹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큰 피해 그리고 복구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가 지금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통상 메인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 늦어도 뭐 하루 정도면은 복귀된다는 게 보안업계 정설이긴 한데 복구 작업이 계속 길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복구의 난항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요.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메인 서버가 먹통이 돼도 이 메인 서버 하나만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비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대체 전력 같은 부분을 미리 갖고 있는 것처럼 백업 서버라고 불리우는 이 본 서버의 작용을 또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다른 서버들, 이 복구를 위해서는 이 백업 서버를 항상 두고 있는 것인데 이번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 백업 서버까지도 완전히 마비시켰다는 점이 이전 공격과 차별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업 서버 역시도 이 먹통이다 보니까 당연히 본 서버 복구를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라던가 그 정보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지금 백업 서버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예스24 측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오늘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연락을 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어요. 이렇게 말한 거는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당초의 입장은요. 이 고객들의 고객 정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그러니까 유출 정황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입장에서
좀 달라진 예. 뉘앙스가 보입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면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문헌 그대로만 보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 입장의 선회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상 S24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유출되지 않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버가 복구가 되고 있지 않고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을 받은 것인지 왜 이렇게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서버가 폭파된 지경이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찾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전제로서는 엄밀히 말하자면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현재까지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어떤 유출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보이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그런 정황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자,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S24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제 보안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해킹이 특히 비판을 받는 배경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S24 같은 이제 많은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고 특히 어떤 금전 거래, 결국 어떤 결제 대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S24를 통해서 실제로 도서라든가 티켓을 구매하는 사이트잖아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떤 기술적 관리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했어도 해킹의 공격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마치 교통사고처럼 내가 아무리 지금 잘 운전을 하고 있어도 누군가 갔다 와서 공격을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충분히 대비를 해두었는가 그런 불의의 공격에 최소한의 어떤 안전 장치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들이 가능한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해당 기업의 책임인지 아닌지를 나누게 되는데 예스24는 과거에도 이런 유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어떤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미비점이 발견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예. 얼마 전입니다. 2023년에도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북 같은 부분, 특히 어떤 학습과 관련된 영상들에 대한 어떤 유출 피해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의 소행으로 밝혀져서 또 큰 충격을 줬었죠.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정확한 그 해킹의 원인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떤 보안 체제를 갖출 것인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스24 자체도 정확한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객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스24가 오늘 고객 피해 최소화 방안이라는 걸 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예. 개개인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원론적이네요. 네, 실제로요. 예스24에서는 예스24를 사칭하는 문자나 이메일, 전화에 좀 주의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첨부 파일은 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 같은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서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결제가 된 건 없는지 다른 내 명의가 동용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라 이런 원론적인 내용을 지금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고객들 개개인이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나 스스로가 내 정보를 잘 지켜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개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서비스 중단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하루를 넘어서 사흘째, 나흘째 가고 있기 때문에 공연 예매도 그렇고 도서 주문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피해 보상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기준 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걸 또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도서를 구입했고 그 도서가 지금 굉장히 당장 시험을 위해 필요한 도서다. 그럴 수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예. 제대로 배송이 되지 않아서 내가 어떤 시험에 있어서 큰 피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제대로 진행을 못한다거나 네. 이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공연 같은 부분도 내가 꼭 지금 보고 싶었던 공연에 대해서 예매를 못한다거나 내지는 지금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갈 수가 없는데
당장 취소가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산정이 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개개인에게 보상을 다 다른 방식으로 해주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해 보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고객들,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있겠지만 그 보상안을 마련하고 그 보상안이 양측 모두의 어떤 그런 입장을 담아내어 합의가 도출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이 부분도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S24 대응 방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BTS 멤버 정국이 어제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는데 전역한 어제 전국의 자택을 찾아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누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중국인 여성으로 알려졌는데 이 침입까지 한 건 아니죠? 주거 침입 미수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 정국 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초인종을 이미 여러 번 눌렀어요. 이게 주거 침입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것은 거의 주거 침입 기수다라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을 정도로 이런 행동은 사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정국 씨 어제 이제 소집 해제가 되자마자 전역한 날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제 BTS 정국 씨가 전역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30대 중국인 여성이 밤늦게 정국 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이제 여러 번 누르는 그러니까 결국 문을 열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고 일단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많은 팬들이 이런 이유겠죠.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 다 그렇게 왔겠습니다만 그렇게 집 앞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고 위협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이 진술로 봤을 때 스토킹 혐의 같은 뭐 추가적인 가능성 같은 건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스토킹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까지 특히 문 앞을 찾아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는 반복되었다면은 당연히 스토킹의 유형으로서 포섭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집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가장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집에서 누가 문 밖에서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누른다?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가 되죠. 만약 반복적인 행위였다면 이것은 스토킹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 유형에 포함됨은 물론이고요. 지금 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렀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공용의 공간에 침입했다면 주거 침입으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디를 침입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런 행동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아무리 팬심일지라도 그 스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기술 유출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실형을 확정된 배경은 뭔가요? 대법원에서 이 기술을 유출한 이 협력사 부사장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하이닉스와 이 공동 개발한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세정 기술과 HKMG 기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반도체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술이 공동 개발한 그런 기술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요, 징역 1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양측이 공동 개발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발표만 금지되는 것이다라고 보았는데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공동 개발한 정보일지라도 다른 업체에 알려주는 것은 비밀 유지 의무의 위반이 된다. 이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 더해졌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고 대법원에서는 이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오늘 있었던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핵심적인 기술 유출 사례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산업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한 점, 그리고 이런 공동개발 기술에 대해서도 외부로 유출했을 때 반드시 그에 따른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기소된 협력사 그 법인에도 벌금 10억 원 확정이 됐잖아요.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요. 지금 이 행위를 한 당사자, 그 부서장, 그리고 이제 공범들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그런 직원들. 이 개개인이 어쨌든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함께 그 일을 함께 했던 결국 소속이 되어 있는 그 협력사, 회사, 그 법인 자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양벌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형사 책임은 자연인, 어떤 그 사람 개개인이 지는 거지만 이런 기술 유출 범죄라던가 어떤 회사, 법인이 연계되어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실제 실행한 그 사람,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유출, 이 범죄 행위자는 징역 1년 6개월, 공범들도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정도, 그리고 집행유예 등을 받았고 이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억 원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